2020년 1월 정말 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2020년 3월에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요 병국점마다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그때마다 거리두기 내용도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좀처럼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서도 일부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게 과연 그 현 상황에 맞는 조정인지 어제도 한번 모셨습니다만은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다른 방송에 출연하셨었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넷 기사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어요. 아, 예. 화제가 된 건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먼저 드리는 이유는 조금 본인의 해명 겸 해명까지 해야 되나요? 예, 아니 뭐 그냥 정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뭐 정부 자문위원을 전격 네. 사퇴했다. 아,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뛰어나고 싶은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계속 네. 참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너라도 거기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정부가 그래도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처음부터도 되게 반발이 많았고 예. 그때 조율하는 데도 되게 솔직히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뭐 거리두기 그러니까 일상회복의 단계 조정이나 이런 데도 뭐 3단계도 사실 되게 가파르다고 생각했는데 2단계로 그냥 확 풀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거를 브레이크 잡느라 거의 한 달간을 싸웠었고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위기 시작돼 가지고 이제 비상계획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 가지고 한 3주간 정부랑 싸웠고 그래서 비상계획 실행돼서 이제 델타 위기 1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완화시켰잖아요. 병상도 네. 확보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시작하면서 그 작년 12월부터 오미크론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해서 의료 체계 전반 다 흔들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꺼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더뎌지고 또 오미크론 막상 시작됐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전문가 의견을 안 듣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러더니 전혀 거리두기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논의가 없더니 이번 주 초에 갑자기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사실 방역의료분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한 분과의 방역의료분과 내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는데 이미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총리께서 수요일날 이제 KBS에서 긴급대담하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시키는 상황들을 보면서 네. 아 이제 전문가 의견은 안 듣기로 했구나 또는 아니면 이번에 어떻든 간에 정부한테 그래도 강하게 메시지 전달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날 사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사임은 처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역의료분과 회의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도 안 들어갔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임하면서 일단 노이즈라도 만들어서 지금 왜 거리두기 완화를라는 사인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 또는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마음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네. 아니, 노이즈를 확실히 일으키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인터넷 댓글창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는 8인과 뭐 10시 그랬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6명을 유지하면서 10시였어요.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카이스트에서 그 각각의 거리두기 방법에 따른 확진자 증가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질병관리청이 한 적이 있거든요. 수학적 모델링을.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리두기 중에서 인원 제한하고 시간을 줄이는 거하고 뭐가 더 강력한 효과를 있는지 이제 일단 경제적인 이제 피해나 이런 부분들 일단 그건 둘째치고 네. 이제 그 확진자 감소 또는 중환자 감소에 어떤 게 영향을 끼치느냐를 그때 했었을 때 인원을 조금 늘리는 거는 만약에 늘리면 한 50% 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1.5배. 네. 근데 거의 시간을 연장하면 특히 10시까지만 연장하더라도 확진자 규모는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델타 상황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거리두기 약간 완화할 때 4명을 6명으로 먼저 낮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을 안 늘린 건데 이번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늘렸으면 8명 늘리고 시간을 안 늘리는 상황이 그때 시뮬레이션 만들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 똑같은 수학적 모델을 했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네. 이후에. 근데 어떻든 간에 시간 연장이 사실은 유행 규모 키우는 데는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떻든 지난번에 인원을 늘렸으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시킨 측면들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0시 1시간 늘려서 뭐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뭐 늘릴 거면 12시를 늘려 주셨어야 아마 그래도 그나마 이제 영업할 수 있겠네 얘기를 하는데 1시간밖에 못 늘린 상황이고 8명으로 할까 하다가 여기저기 반발이 심하니까 6명으로 이제 낮춘 거긴 했는데 근데 다만 저는 그냥 뭐 정부 차원에서 고심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이라 생각은 들긴 들지만 지금 확진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 굳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사임을 결정한 부분이라서 어떻든 굳이 이 시기에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네. 아마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재갑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뇌의 눈빛을 봤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 네. 그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쭉 이재갑 교수님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의 발언들을 보면 늘 선제적으로 조금 정부보다는 훨씬 보수적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겠죠. 근데 쭉 2년을 복귀해 놓고 보면 우리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됐다 싶어서 성급하게 또 그런 상황들이 정치적인 뭐 이유가 됐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풀음으로써 이 기간들이 조금 더 고통스러운 기간이 갔던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갑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이재갑 교수님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않느냐. 아,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정말 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뇌의 눈빛에는 결국은 아까 임완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어떤 생각보다는 사이언스, 과학, 전문가를 믿어야 된다는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일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사인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12시까지 늘려야 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숫자를 6명, 8명 이 제한을 12명까지 늘려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연구 결과로 오미크론을 제외하고 그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간을 늘리는 게 방역상으로는 회식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군요. 시간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델타 상황이기는 했지만 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라는 측면들이 그 1시간, 2시간 이 줄이냐 늘리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타격은 상당히 심각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매번 이제 이런 상황일 때 말씀드리는 게 특히 거리두기 강화든 완화든 간에 이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랑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 상충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일단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리 그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측면을 이제 강조를 했어도 유행이 악화 시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한 적은 이번이 유례가 없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적 없었거든요. 일단 그 측면이 일단 이 부분이 너무 의아한 상황이에요. 정부가 왜 이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고뇌는 알겠지만 이런 적이 처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완화한 것도 아니고 뭐 안 한 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지만 완화를 할 거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던져놓은 상황이라서 이 메시지 전달한 것만으로도 여러 번 우리가 유행이 악화되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이제 완화시킬 때도 6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작년 이제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한다 그럴 때 이미 10월 말부터 확진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유행이 악화되는데 만약에 거리두기 완화 사인이 주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상황이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었던 중증 환자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초과돼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확진자 규모가 정말 이제 뭐 수학적 모델링 결과가 맞아떨어져가지고 그게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20만 30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식당이랑 카페나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마음껏 이용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되면 소비 심리는 굳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는 비슷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 예측이 돼서 중환자가 확실히 안 늘어날 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누가 풀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중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확진자 자체를 의료 체계도 감당 못하고 있고 사회 체계도 감당 못하는 상황들이 돼버리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유행이 악화될 만한 사인을 던져버리는 것 자체가 2월 말 3월 초 또는 3월 중순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병원도 많은 곳이 제대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필수 시설들도 운영이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의료 체계 붕괴냐 마냐를 논의할 게 아니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거냐를 고민하는 상황을 정부가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조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지금 이재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정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정치 논리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들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갑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갈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당 부분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메시지를 가짐으로써 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으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인데 그 총량을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안타까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들의 뭐 길거리에 나오고 막 요구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영업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재갑 교수님의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렸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극복했을 때 그 심리도 안정이 되면 더 식당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초래됐을 텐데 오히려 더 악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을 초래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처럼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금 다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신뢰를 못 준 것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실보상이 됐었다면 이번 상황이 어차피 오미크론 유행 자체가 앞으로의 유행 중에서는 이제 아마 최악의 유행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만한 유행이 생겨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재정적으로 확실히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껏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을 만회라도 해놨었으면 지금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좋았을 텐데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14조로는 택도 없는 상황인데 14조밖에 책정이 안 됐고 사실 뭐 30조 뭐 50조 얘기도 나왔는데 전혀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러니까 악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 아닌가. 재정을 이때는 좀 뭐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게 있기는 하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될 분들이 살 수 있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그 부분을 보장해주지 못한 측면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보상도 못 하는데 영업 시간이 늘려줍시다. 거의 이런 꼴이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 뭐 지금 막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이재갑 교수님을 경제학과 교수로 하실 것 같아요. 정부 재정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뭐 최대 50조까지 대선 후보들까지 동의한 상황 속에서 14조밖에 책정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찔끔찔끔 지원이 됐었고 네. 사실 그 기저에는 아마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요즘은 누가 시중에서 어제 저녁 먹는 자리에 그러더라고요. 요즘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국회나 대통령이나 모두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레임덕의 한 단편이다. 정부 재정이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언론도 이중적 태도로 우리가 비난해야 되는 게
자영업자들 모두 죽겠다, 뭐 지금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다라고 막상 그렇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서 국회나 대선 후보 주자들이 뭐 30억, 50억까지 얘기 나오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 재정을 이렇게 소비해도 되느냐, 뭐 부채 규모가 얼마다, 청년들의 빚이 얼마가 될 거다라고 또 역설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같은 신문에서 두 가지 목소리를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는 언론들,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안타깝게 지금 이재갑 교수님도 그 대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 정치 논리가 방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분명한 메시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미크론의 이 마지막 단계,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하면서 왔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42.19에서 40km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2.19가 불신과 불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닌가,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 안타까운 점을 지금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그 확진자들의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수치로 조금 더 이해를 좀 듣고 싶은데, 이해를 얻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최대 하루 17만 명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나오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20만, 30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방역의 어떤 그런 지침들이 해제가 되면서 더 수치가 높아진 겁니까? 아니면 오미크론 자체 변이의 어떤 자체적인 성격이 좀 더 우리의 특성에서는 더 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모델링의 이제 기본적인 근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유행 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거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현 상황에서의 방역과 관련돼 있는 여러 상황들, 또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황과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악화됐잖아요. 근데 악화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을 돌리면 2, 3주 상황이 더 악화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정하는 게, 만약에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움직임 이동량도 줄고 사람들의 모임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은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동해서 그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거리두기가 뭐 아주 많이 완화된 건 아니고 살짝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적용이 된 게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 커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수학적 모델링은 거리두기 단계를 약간 이제 그 수준을 수치화시켜 가지고 모델링을 돌리는데,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거리두기가 완화된 수준으로 돌리게 되면 사실은 오늘 이후에 돌리는 수학적 모델링은 3월 중순의 상황을 더 악화된 상황으로 모델링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적 변수들에 의해서 수학적 모델링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산의 시점이 현재 외생 변수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는 다시 대입해 보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발병부터 급속하게 확산되는 데까지 3주, 그리고 정점이 지나는데 3주가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주 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확산되는 데까지. 이게 아까 이만수 박사님도 7주가 걸렸던 것은 시그널상으로 우리에게는 의료 체계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버는 좋은 시그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오미크론이 이런 식으로 악화될 만한 부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게 12월 중순이었거든요. 12월 중순부터 인식했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기 시작해서 악화가 될 거로 예상했던 시점이 1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대로 가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12월 중순에 그걸 예상을 했고 1월 말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7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현재 가지고는 델타를 상대했던 의료 체계 가지고는 오미크론 상대할 수 없다. 특히 경증과 무증상 또는 확진돼. 그러니까 병실에 입원하거나 중증 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델타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많은 진료, 진단, 그러니까 진단을 받을 숫자가 확실히 늘어나는 거, 또한 그 재택치료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숫자에 대한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부분들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준비하는 게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나오고 계속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의료 현장, 특히 이런 이제 실제 진료를 담당해야 되는 이제 재택의료기관이라든지 의원급이나 병원급의 외래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회의만 했다 뿐이지 뭔가 진행은 안 되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많았었던 거죠. 의원급 의료기관도 그렇고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1월 말에 예상대로 확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빨리 해버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의료 체계도 준비 하나도 안 됐어. 국민들은 지금까지 사실 정부에서 거의 다 관리를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재택치료 전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관리해줬고 재택치료도 다 연락해서 국민 하나하나를 다 관리를 해주는 상황이 됐는데 그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정부에서는 너네 지금 관리 못해주니까 알아서 해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우리는 격리 잘하는지만 볼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정비도 안 됐어. 그다음에 정비했다고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비가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이제 그 의사 출신의 이런 보건학 그 학자분들 실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현장 전문가께서 얘기하시기를 한국은 대비는 안 하는데 상황 되면 대응은 빠르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막 버티고 갈아가지고서라도 그냥 해내더라.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됐잖아요. 또 밀려가지고 그냥 다 풀어놓고 알아서 해야 하니까 모든 의료기관들 알아서 막 비대면 진료하고 사람들 돕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2, 3주 지나면 또 어쨌든 국민들도 적응력도 빠르고 의료계도 적응력이 빠르니까 어쨌든 이겨낼 거예요. 이겨낼 것 같은데 근데 매번 왜 우리는 대비는 못하고 꼭 일 터지면 그냥 몰라 알아서 해야지 내가 나서야지 그 무슨 그 임진왜란 때 의병 나서는 것처럼 맨날 이런 상황으로만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아까 그 데이터 하시는 그 학자께서 준비할 시간을 벌어놓고 나서 왜냐하면 이거를 벌어놓은 게 왜 벌었냐면 우리가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놓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야, 우리가 대비는 못하던데 대응은 잘한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쟁을 650번이나 겪은 민족이고요. 임금은 도망가도 의병들은 살아있던 곳입니다. 임기응변에는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사실 이걸 제가 사실 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허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허비를 했다. 이것은 꼭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부나 전문가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따지고 보면 이제나 저제나 좀 빨리 안 풀리나 사실 했다가 또 그런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가 이걸 왜 풀었어? 이런 게 솔직히 저도 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재갑 교수님의 멘트 자체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뭐 여기 댓글에도 돗자리 깔아야 됐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 이재갑 교수님의 그 말씀들이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 자체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반영이 되는가, 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안 되나, 또 어떻게 논의 구조가 돼 있나,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중대본이나 뭐 이런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각각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방역의 세 축이 있는데 중대본 이거는 이제 사실 전국의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부서, 그러니까 부처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니까 거기에는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청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대본이라는 구조가 이거는 이제 총리가 주관을 하죠. 그래서 총리 산하에 일단은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전문가 자문그룹들을 영역별로 만든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생활방역위원회라고 보건복지부 수준에 있는 수준인 거를 이제 그 단계적 기상에 보고하면서 확대하면서 총리 산하로 만든 가장 큰 이제 자문 조직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활방역위원회를 이용하다가 이제 그게 일상회복지원회로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사안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이제 뭐 이제 의료 체계와 관련된 데는 뭐 어디에 또 뭐 병원과에 관련된 수가와 관련된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안별로 활동하고 있고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도 뭐 사안별로 하긴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기본적으로 위기대응 전문위원회라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조직들이 있어서 비정기적으로 모이지만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은 회의를 계속 해오고 있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대비와 관련돼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 못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국가나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유의 상황이 매번 발생했거든요. 델타도 초유의 상황, 오미크론도 초유의 상황이니까 다 제대로 대비는 못했기는 했는데 네. 다만 저희가 그 대구 경북의 첫 번째 1차 유행이나 2차 유행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못 모르고 당했으니까 했지만 작년 3차 유행,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있었던 3차 유행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델타 유행, 오미크론 유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이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제2위원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한 대비책을 작년 12월 델타 이전에는 중환자병상 확보에 대한 얘기를 7월부터 사실 7월이 뭐예요? 작년 겨울부터도 얘기해서 늘려내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미크론 대비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이제 감염병 뭐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통해서 계속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데를 뭔가를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돈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보험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정을 해서 수가를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네. 또는 거기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색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 돈을 쓴 국리를 하고 돈을 재정을 확보하고 이래야 되냐라는 부분이 계속 문제가 돼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터져서 이제 재택치료 확대를 해야 돼. 그러면 재택치료 비용 수가를 갑자기 그냥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재택치료에 의료기관이 동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일반 관리군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갑자기 동원하려고 그러니까 수가를 다시 막 급하게 측정해서 이만큼 줄 테니까 너네도 진료해줘.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만 재정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비에 해당되는 지정 지원이 안 되고 상황이 터지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재정이 계속 짜지는 그러니까 더 써야 되는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매번 만들어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비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 대응과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터져야 그제서야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하니까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재정 지출 자체의 구조가 잘못돼 있어서 대비를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무리 사전에 얘기를 했어도 정부 차원에서 알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공론화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 때 돈을 줘야지 제도를 만드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했던 얘기를 다 듣고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알고 있었는데 돈줄 진 사람들이 안 푸니까.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측면이 좀 있네요. 그런 회의 참석하면 정부에서 돈 많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그런 회의 참석비가 굉장히 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자문비가 많이 적었는데 그게 하도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문비가 이제 2021년 후반부터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회의가 이제 뭐 15만 원 정도 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자문회의 같은 경우를 저도 뭐 참석도 하고 주관도 해봤지만 결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그 시간에 소요되는 투입되는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돈으로 값싸게 사는 국가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선진국의 차례이고요. 언론사에서도 출연료 자체 사실 박하게 줍니다. 저희도 지금 박하게 좀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실 하는 건 사명감인데 뭐 그런 자문위원을 또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또 비난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학 교수님 거기 안 가시고 그걸로 다른 일 하시면 돈 더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오셨다. 이 부분을 제가 좀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회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게 저희가 지금 코로나 병동 25병동을 운영하고
25병상 운영하는데 어제자로 25병상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봐야 될 시간도 이제 더 늘려야 돼서 좀 자문회의도 줄여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예. 자, 지금 그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내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치. 그러니까 내일부터 잠정 중단한다는 네. 거죠.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QR이나 이런 걸 해왔는데 최근에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어차피 그 QR 코드 자체는 역학조사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해봐야 아무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QR 코드를 전반적인 이동량이나 이런 거로서 사실 데이터로서 활용했던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활용을 못하게 되는 측면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방역 패스 부분들은 계속 적용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QR 코드가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방역 패스의 기능 자체도 많이 상실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방역 패스 하고 QR 코드가 이제 같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QR 코드를 대신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왜 QR 코드는 안 한다 그래놓고서는 방역 패스에 해당되는 QR 코드 왜 찍어라는 이제 그런 상황,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 차원의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제 지금 요구하는 거는 방역 패스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 증명이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부총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정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는 건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 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에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또 권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서 자영업자들에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서 결국 경제 관료들 때문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안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전문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된 것은 정말 아쉬운 상황이다. 우리가 누차 지금 그걸 얘기하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또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돈을 풀었을 때 선거용으로 푸는 거냐? 야당에서 또 그렇게 따지잖아요. 네. 뭐 돈 주기냐? 근데 뭐 어차피 후보들이 다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어서 그것들을 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미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한테 들여서 경기 진작하는 측면들도 중요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사실은 손실보상을 더 충분하게 해서 그 예산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손실보상으로 갔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재정 지출의 실패 자체가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켰고, 지금 상황에서 재정 지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설득할 수 없게 되는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재난지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보상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부분들을 계속 여러 번 놓쳤던 게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많이 네. 얘기했어요. 결국은 오미크론 확산을 가급적 늦추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결국은 의료 대응 체계를 붕괴되지 않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료진들의 현재 상황들, 또 의료 대응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델타는 중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환자 의료 체계에 대한 시험대였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확산된 확진자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회 체계를 흔드는 재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 필수 시설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의 제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의료인들 자체는 병원 안에서도 접촉할 기회들이 많잖아요. 환자들하고 접촉이니까 환자한테도 감염될 기회도 많지만 이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외부에서 감염되는 상황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거의 병원들마다 지금 종합병원급 한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병원들은 하루에 뭐 10명에서 20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 네. 뭐 한 5,000명, 10,000명인 대형 병원들은 하루에 뭐 많게는 뭐 50명에서 100명씩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업무 자체가 마감되는데 지금이 이제 10만 명 됐을 때 이 정도 상황인데 20만 명, 30만 명 되면은 솔직히 병원에서 뭐 몇백 명씩 확진자 나오는 상황이 진짜 벌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병원만 그러겠어요?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병원에서 강조하니까 조심조심 하는데도 이 모양인데 사실은 일상생활은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필수 부서들 있잖아요. 근데 필수 부서가 만약에 갑자기 거기가 팀 전체가 그냥 확진됐다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 버리면 기업 경영에도 문제 생길 거고, 뭐 소방, 경찰, 뭐 병역을 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도 확진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사회 근간을 흔들어가는 상황들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은 병원들의 위기가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재난 차원을 자꾸 중환자 체계만 자꾸 얘기를 델타 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러시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 체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중에 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 그 전쟁 때 우리가 비행기는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조종사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비행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조종사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1, 20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의료 인력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비용을 통해서 참 그 한 명의 소중한 의료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 긴급한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각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무너졌을 때 초래됐던 그 환자들, 미국에 무너졌던 병원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수없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의료 체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체계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수십만 명이 나올 때 갈 것이냐에 대한 대응 대비가 굉장히 늦었다는 거고 네. 그 경험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 이 대목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의 한계가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사람의 사고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상할 수 없는 거를 상상해야 되는데 상상이 가능한 것만 저희는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상상 가능한 것만 준비해서 상상 이상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코로나 상황이 미국이나 유럽이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절대 겪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전문가들도 실책이고요. 정부도 실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제가 오늘 시작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선하다는 믿음 위에서 저는 우리 인류의 DNA 역사, 그 DNA를 가졌던 그것이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네.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계속 코안심 TV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한다면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 얘기했고요. 자, 이제 환자 입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무증상 자가격리자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자가 셀프 치료라고 하는 그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불안도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현재 시급하게 가져야 될 어떤 태도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오미크론 자체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문제 없다. 다만 그래도 독감도 걸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온몸 쑤시고 아프고. 근데 오미크론도 뭐 정권 건강한 사람한테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많이 힘들 수는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집에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열제라든지 해열제도 한 종류만 준비하지 마시고 한 해열제 하나 먹었는데 그뭐 이제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가 보통 불리는 타이레놀 성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면 뭐 부르펜 성분인 다른 이제 소염제 성분도 먹어서 해열제는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집에 준비를 꼭 해놓고 계셔야 되는 거. 그리고 기침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기침약 또는 종합감기약 꼭 반드시 준비해서 본인이 아플 때 약 먹고 푹 쉬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런 증상이 심할 때 증상 완화하는 약 드시면서 푹 쉬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네. 힘든 2, 3일의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은 집안에 반드시 준비를 해놔라. 그다음에 집안에 이제 고령층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제 산소 포화도나 이런 기계가 요새 구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가끔 이제 그 집중관리군의 그 키트가 좀 늦게 도달할 때도 있으니까 뭐 산소 포화도 기계 같은 것들은 집에 한 집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서 혹시 특히 고령층이 있으신 분은 준비해놨다가 문제가 없는지 중간중간 체크해 주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들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열나고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없더라도 고령층 같은 경우는 행동 변화들, 그러니까 갑자기 밥을 잘 드시던 분이 못 드신다든지 갑자기 멀쩡하게 얘기하시던 분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전반적으로 갑자기 처져가지고 운동량이 너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세 자체도 코로나 증상일 수도 있고 코로나의 악화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도움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 3일 이상 고열이 나면 절대 안 떨어진다든지 숨이 차기 시작한다든지 의식이 약간 떨어진다든지 내가 음식을 전혀 못 먹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반드시 의료진을 도움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입원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센터들 또는 이제 자기가 다니던 병의원들 이런 데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보건소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락처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서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너무 아파서 연락을 못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대신에 꼭 내가 상황이 안 좋은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 누워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방치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본인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놔서 상황이 안 좋으면 이 도와주는 분이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보고해서 입원이라든지 뭐 119를 불러준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감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느 70대 인천에 사시는 노인분께서 이미 그 확진이 돼서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찜질방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인분들 원래 감기 걸리면 몸이 찌뿌둥하다고 찜질방이나 이런 목욕탕 가서 하시는데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자칫 방심하다 보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주 모호하게 가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령층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보호자분이 반드시 계시거나 꼭 시간마다 연락해서 이상 없는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면 표현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각별하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예 차제에 그냥 오미크론으로 항체 형성하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위험한 거겠죠. 위험하죠. 특히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아무리 젊은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어젯밤에 59세 미접종자시고 약간 이제 비만 있으시고 당뇨 있으셨던 분이기는 하지만 어제 폐렴 심각해서 저희 에크모 달았거든요. 저희가 오미크론에서 처음으로 에크모 단 환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하다 그러더라도 몇 살이라고요? 그 59세. 아, 예. 근데 59세요? 예. 제 나이인데. 아, 예. 젊은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러긴 하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도 집에 쭉 체온계는 꼭 가지고 계셔서 너무 고열 오래 나는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 상태가 나쁘면 어떻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는 꼭 만들어 놓으시는 부분 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전화하면 내가 이제 입원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어디다 전화하면 이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확진됐다는 연락을 받거나 확진이 뭐 통보가 될 예정이라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손 씻기, 덜어먹기, 개인 용기 사용 등 식생활 안전 요령이 생활 속에서 정말 습관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상생활의 방역 수행력이 높아진 거죠. 해외에서 방역의 고삐가 풀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고삐를 당겨야 될 시기입니다. 생활 방역의 기본 중에 기본인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맞죠? 네, 하여튼 기본적인 수칙은 언제까지 이건 뭐 코로나 지나도 지켜주시면 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감염병이 많이 안정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정보와 또 본인의 그런 거취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안심TV 시즌2 오미크론 알면 이긴다. 전문가와 함께한 뉴스와 해설 시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 저희랑 함께한 오전 시간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알찬 시간을 가져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에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전 방송은 끝나지만 오늘 이후에 오후 9시까지 방송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코안심TV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경중이었습니다.